1화. 그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불러냈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들린다. 누군가는 짜증을 내고 누군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무덤처럼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때때로 가장 끔찍한 비명을 품고 있다. 강림은 며칠째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엔 선풍기도 시계 소리도 없는데 매일 밤 그의 귀에 선분만 실 심전도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항상 같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날 버렸어? 꿈인지 환상인지 그 말은 때때로 여자였고 때론 아이였다. 심지어는 그의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강림은 몰랐다.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도 누가 그를 부르고 있는지도.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그의 방문을 두드린 건 거짓말처럼 검은 수도복을 입은 한 노인이었다. 강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 순간 강림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졌다. 그들은 오래된 천주교 병원 지하로 향했다. 문서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낡은 공간. 하지만 박 신부는 말했다.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 말에 강림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제가요? 여기서요? 저 기억하는데요. 전 분명 산부인과에서. 하지만 박 신부는 조용히 그의 손에 오래된 출생 증명서를 건넸다. 거기엔 강림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이 있었다. 사산. 그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다. 그날 밤부터 강림의 방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책장이 뒤집히고 전등이 스스로 꺼졌다. 무엇보다도 그의 거울 속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눈동자가 어두워졌고 목 아래에 붉은 반점 하나가 피어났다. 그건 분명히 출생 표시. 죽은 자의 몸에 남는 흔적이었다. 박 신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는 반쪽이야, 강림. 한쪽은 인간이고 다른 한쪽은 너와 함께 태어날 수 없었던 그 존재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건 내 안에서 계속 깨어나고 있지. 어떤 의식도 없었다. 어떤 테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강림의 몸 어딘가에서 이상한 형체가 거꾸로 된 태아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형체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형 드디어 찾았어. 이화. 그 방은 누군가가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었다. 그 방 자체가 악령이었다. 서울 강북의 뒷골목, 지도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는 허름한 고시원. 간판은 녹슬었고 창문은 비닐로 가려져 있었다. 하루 반값 10,000원.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디딘 사람은 길게 머물지 못했다. 301호. 강림이 받은 의뢰는 그 방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그 방에서 지내던 남자가 자살했고 그 전에 입주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기 직전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장을 남겼다. 나는 그 방을 나올 수 없어. 강림은 조용히 방에 들어섰다. 낡은 침대, 타버린 전기포트, 그리고 벽 한가운데 칼로 파낸 듯한 낙서 하나. 강림 형. 그 글씨체는 낯익었다. 자신이 어릴 때 쓰던 글씨체와 정확히 같았다. 이건 무슨.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숨이 하얗게 피어오를 정도였다. 그리고 천장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검은 피. 강림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그림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거울 속 모습이 달랐다. 강림의 그림자는 거울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입모양이 보였다. 돌아와. 강림은 박 신부에게 달려갔다. 박 신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301호는 공간이 아니야. 그건 태였지. 그 안은 퇴마사들의 금기였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악의 씨앗. 하지만 너는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강림은 손목을 걷어올렸다. 그곳엔 점점 짙어지는 반점이 있었다. 태반처럼 퍼지는 검붉은 문양. 그는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다. 자신이 퇴마사인 건지 퇴마당해야 할 존재인 건지. 다시 방으로 돌아간 밤 강림은 문을 닫고 촛불 하나를 켰다. 기도를 외우던 도중 방 한쪽 구석에서 웅크린 형체 하나가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뻗쳐 있었고 눈은 강림과 똑같은 구조였다. 그 존재는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 방이 내 자궁이었어. 형,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끝나자 방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벽지는 꿈틀거렸고 천장은 열렸다. 강림은 비명을 질렀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점점 작아지고 그를 껴안 듯 조여들었다. 형, 돌아와. 그 속삭임이 반복되는 동안 강림의 의식은 어두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뜬 곳은 고시원이 아니었다.
그는 산부인과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다. 오직 피투성이로 젖은 거울 하나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거울 속의 강림은 웃고 있었다. 형, 이제 이해됐지? 삼아. 너는 우리를 퇴마한 게 아니야. 그저 우리를 지워버린 거야. 강림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고시원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침대엔 시체가 누워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들러붙었다. 그 시체, 그 얼굴은 바로 강림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위엔 빨간 크레파스로 그려진 낙서 하나가 있었다. 환영해, 형.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야.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강림은 자신의 과거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박신부에게 묻는다. 제가 뭘 한 거죠? 왜 전 스스로가 무서운 거죠? 박신부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이번엔 말했다. 7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했다. 그때 죽은 건 그녀 하나가 아니었어. 그 병원엔 다른 존재들이 있었지. 퇴마 훈련을 위해 모아진 아이들. 그들을 시험한 거였어. 강림, 너는 그중 유일한 생존자였고 내가 살아남는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뒤틀렸어. 강림은 어딘가로 끌리듯 걸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오래된 수녀원. 그곳 지하실, 빨간색 비닐로 봉인된 공간이 있었다. 문을 열자 내부는 온통 흑백 사진으로 덮여 있었다. 어린아이들, 웃는 얼굴.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의 눈동자는 전부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벽면 한가운데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아이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지하실 안에 형광등이 꺼졌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촛불이 스스로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아이의 합창처럼 중첩된 목소리. 형, 우리는 아직도 그날에 갇혀 있어. 왜 날 기억하지 않아? 나 손을 들었는데 왜 날 먼저 퇴마했어? 강림은 무릎을 꿇었다. 숨이 차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그때 한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사복을 입은 아이. 왼쪽 눈엔 칼자국. 오른손은 뼈만 남은 채 썩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 내 이름은 윤서야. 형이 제일 먼저 날 선택했지. 순간 아이의 몸에서 다른 아이들의 팔, 다리, 머리카락, 눈이 솟아올랐다. 그 아이는 그날 죽은 아이들 모두의 형태였다. 형이 우리를 구하지 않았기에 우린 한 몸이 됐어. 그리고 지금 우린 형한테 돌아가려 해. 강림은 칼을 꺼냈다. 부적도 꺼냈다. 기도문도 외웠다. 하지만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형, 그거 내가 우리 죽일 때 쓰던 거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백 개의 손이 강림을 향해 다가왔다. 형, 너도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해. 그게 공평하잖아. 사와. 죽은 자가 웃을 때 산자는 미쳐간다. 서울 북부 외진 도심 외곽, 운영이 중단된 국립대병원. 건물 전체는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날 병원 냉동보관소에서 웃고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다. 입꼬리는 찢어져 있었고 양쪽 볼에는 바늘로 꿰맨 자국이 있었으며 그 시체의 입속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다. 검은 피로 번진 종이에는 딱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강림 기억해. 박신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병원 실험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환자 사망 판정은 3년 전이야. 하지만 시체는 어제 누군가 손댄 것처럼 따뜻했어. 그리고 이 환자의 이름은 잠시 침묵. 신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강림이 익히 들어온 이름이었다. 장기훈. 강림, 내 쌍둥이 동생이야. 강림은 숨이 막혀왔다. 그는 외동이었다. 기억에도 가족사진 어디에도 윤이라는 이름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시체의 얼굴은 거울처럼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건 봉인된 과거가 스스로를 찢고 나오는 현실이었다. 병원 지하의 냉동실로 내려간 강림. 그곳엔 누군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림이 마주한 건 움직이는 시체였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입꼬리를 귀에 걸 정도로 당긴 미소. 그리고 그 미소가 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걸어오기 시작했다. 형, 왜 날 지워버렸어? 강림은 숨을 들이켰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내 동생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악령이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쥐어짜듯 떠올렸다. 퇴마 실패의 그날 밤 산부인과에서 누군가 태어나선 안 될 존재를 봉인하려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 퇴마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완전히 죽지 않았고 강림이 살아남는 대신
윤의 영혼이 어딘가에 붙어버린 것이다. 지금 그 악령은 시체 속을 타고 이곳에 와 있다. 강림은 부적을 꺼냈다. 입에서 기도문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시체는 미소를 멈추지 않았다. 그건 웃는 게 아니었다. 씹고 있는 것이었다. 시체의 턱 사이로 붉게 물든 종이 쪼가리가 나왔다. 강림이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엔 단 한 문장. 지금부터 형이 잊은 것들을 우리가 대신 기억해 줄게. 순간 병원 지하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웃음. 아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같은 얼굴로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강림은 무릎을 꿇었다. 그가 퇴마해온 자들. 그들이 전부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에게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우와. 퇴마란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퇴마는 태어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성북동의 외진 성당, 그 안에 고풍스런 상담실. 박 신부는 낡은 필름 박스를 꺼내 녹음기와 슬라이드를 하나씩 연결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직전 우리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다. 화면엔 실험복을 입은 남자들, 형광 조명 아래 울고 있는 산문, 그리고 제단 위에 눕혀진 양수 속의 쌍둥이 태아가 보였다. 한 명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세하게 입가를 웃고 있었다. 그게 너였다, 강림. 그리고 옆에 누운 아이는 윤. 강림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퇴마 의식을 위해 준비된 피험자였다는 것. 너희는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었어. 너와 윤은 태아 상태에서부터 영적 결계를 돌파해낸 이영령의 복제체였지. 쉽게 말해 너희는 악령을 인간의 틀에 집어넣은 실험체였던 거야. 강림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악령을 퇴마해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다. 하지만 지금 박 신부의 말은 그가 퇴마사가 아니라 오히려 악령의 그릇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윤은 실패했어. 너는 성공했지. 완벽한 융합. 우리는 너를 지키기로 했고 너에게 이 모든 걸 잊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젠 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기억을 되찾고 있어. 강림, 너는 퇴마사인 동시에 태어나선 안 될 어떤 것에 제일 가까운 문이다. 강림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제가 퇴마해온 것들은 다 뭐죠? 박 신부는 입술을 굳게 다물다. 작게 말했다. 전부 너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존재들. 그리고 내가 퇴마한 게 아니라 단지 더 깊은 곳에 묻은 것들. 그 순간 성당의 종탑이 울렸다. 댕댕댕. 그리고 성당 바깥의 하늘 회색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 한 줄기가 솟아올랐다. 누군가 강림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묻힌 자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강림은 박 신부를 바라봤다. 눈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호하게 움직였다. 전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묻을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 자신까지도. 6화. 퇴마란 이름 아래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었는가. 언제부턴가 퇴마가 유행이 되었다. 길거리엔 무속인들이 넘쳐났고 유튜브엔 악령 쫓는 영상이 쏟아졌으며 뉴스에선 퇴마 실패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박 신부는 말했었다. 진짜 퇴마사는 절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날 강림은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나온 의문의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반듯한 양복 차림에 명찰 대신 특이존재관리처라는 문서를 내밀었다. 강림 씨, 당신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퇴마 행위를 하고 계시죠? 불법이에요. 그 말에 강림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귀신을 잡는데도 허가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 남자들은 웃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악령을 없애지 않습니다. 관리하죠. 그 남자들이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지하 건물. 밖에선 쓰레기 소각장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모니터엔 사람들이 퇴마를 당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기억을 뽑히고 있었다.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그걸 악령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걸 퇴마한 뒤 남은 기억을 데이터화.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영혼을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한 명 연구 책임자는 강림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건 놀라운데요. 당신은 이미 상당수의 존재를 퇴마해왔어요. 근데 그 퇴마 패턴이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과 같아요. 혹시 당신도 우리한테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그 순간 강림의 귀에 누군가 속삭였다. 형 여기 있잖아. 여기에도 있어. 연구소 한쪽 격리실.
거기엔 태아처럼 웅크린 채로 퇴마 실패자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눈이 뒤집힌 채 웃고 있는 아이, 팔이 길게 늘어진 여자,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남자. 그들은 모두 퇴마라는 이름 아래 버려진 실험체들이었다. 강림은 부적을 꺼냈다. 연구소 직원들은 외쳤다. 무슨 짓이야? 여긴 정부 승인 시설이야. 하지만 강림은 말했다. 이건 퇴마가 아니야. 이건 사육이야. 그는 격리실의 문을 부쉈다. 눈을 뜬 악령들이 뛰쳐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강림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절을 올렸다. 그들은 강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주인이었군요. 강림은 깨달았다. 이들은 태어날 수 없었던 자기 자신들의 파편이었다. 과거의 퇴마 실패, 폐기된 실험들, 그 모든 존재들이 그를 향해 복종하고 있었다. 박신부가 말했었다. 내가 진짜로 깨어날 땐 세상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강림? 7화. 인간이 떠난 도시에 귀신이 남은 게 아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아 인간이 도망친 것이다. 서울시 공식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 연무동. 하지만 오래된 토지대장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1957년 도시개발 당시 이 구역은 테마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지금은 일반 시민 출입 금지, GPS 신호 불가, 행정구역상 삭제된 폐허. 하지만 그곳에선 매일 밤 같은 형식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동네에서 계속 웃는 여자가 제 방에 와요. 강림은 안내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끌리듯 오랜 시간 자신을 부른 목소리가 그 폐허의 중심에서 손짓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무동 입구. 이상 없음이라 적힌 철제 봉인이 걸려 있었지만 강림은 손끝만으로 그것을 찢었다. 봉인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걸어둔 안심의 장식이었다. 도시 안은 고요했다. 거미줄 친 전봇대, 불 꺼진 편의점, 정지된 시계탑. 그런데 이상했다. 공기는 멈췄는데 소리만은 계속 흘렀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으로 살아있는 듯한 일상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식사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웃음소리. 하지만 강림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모든 소리는 거꾸로 재생되었다. 폐허의 중심. 맡은 향기는 익숙했다. 어릴 적 강림이 쓰던 베개에서 나던 냄새. 그리고 그곳엔 붉은 머리핀을 한 여자아이가 등을 보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림 드디어 왔네. 그 소녀는 얼굴을 돌렸다. 눈동자는 없었다. 대신 검은 물이 흘렀고 입술은 꿰맨 듯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형도 여기 살아야 해.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물에서, 땅에서, 심지어 하늘에서도. 악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모두 강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웃는 강림, 우는 강림, 분노한 강림. 그는 깨달았다. 이 도시는 내가 쫓아낸 존재들이 모여 만든 도시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나를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크게 웃는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강림에게 걸어왔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우리를 만들어낸 도시니까. 강림은 칼을 꺼냈다. 아니,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흑색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건 더 이상 퇴마의 도구가 아니라 소환과 재구성의 힘이었다. 그는 퇴마사가 아니라 악령들을 다스리는 지배자였던 것이다. 그 순간 연무동의 하늘에 금이 갔다. 시계탑이 울리고 모든 악령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강림의 이름을 불렀다. 흑결. 파라. 내가 끝까지 믿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만든 사람이었다면? 연무동 사건 이후 강림은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현실에 살지 않았다. 귀신들의 도시를 다녀온 뒤 그는 인간과 악령 사이의 중간지대, 아무도 관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를 현실로 붙들어두던 사람이 있었다. 박신부.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고 성당은 텅 비어 있었다. 서랍엔 혈흔이 묻은 기도서와 강림의 옛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사진 속 강림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박신부는 미묘하게 시선을 피해 있었다. 그때부터 강림은 이상한 환각에 시달렸다. 누군가 자신의 귀에 속삭인다. 너도 눈치챘지? 신부는 처음부터 내가 퇴마사가 되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는 널 깨우려고 했던 거야. 강림은 폐쇄된 바티칸 기록보관소의 데이터를 열람했다.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비밀 등급 흑결. 실험체 코드명 K-LIM. 배아용 압률 98.7%. 관찰자 박신부. 최종 목적 활성화 후 폐기.
강림의 손이 떨렸다. 그는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그는 박신부가 만든 실험체였다. 테마사? 아니었다. 그는 원래 흑결을 일깨우기 위한 트리거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다. 박신부의 마지막 통화기로 녹음된 음성엔 단 한마디만 있었다. 강림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이제 나보다 강해졌다. 내가 사라져야 네가 완전히 눈을 뜨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박신부는 어떤 기록에서도 사라졌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도 몰랐다. 단 하나, 강림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흔적. 자신이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지하에 남겨진 비디오 테이프. 그 안엔 박신부가 남긴 유언처럼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강림, 내가 이걸 보는 날이 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나는 널 아들처럼 키운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강림은 울 수 없었다. 분노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그의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다. 그는 흑결이었다. 이제 세상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구하. 신은 악령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진실이 악령이 되었을 뿐이다. 서울 전역에 이상현상이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골목, 진동하지 않는 휴대전화, 그리고 무엇보다 귀신들이 사라졌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사라졌다는 건 한 곳에 모이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 장소는 단 하나. 광문이라 불리는 과거 봉인됐던 테마 실패령 수용소. 지금 거기엔 무려 36,000개의 홀령이 한 존재의 부름에 따라 집결하고 있었다. 그 존재의 이름은 강림. 그는 성스러운 것도 사악한 것도 아니었다. 요직 억울함과 기억으로 구성된 신과 악마 사이의 중간지대. 그의 존재 자체가 테마당한 모든 자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현신이었다. 각국 정보기관은 경보를 띄웠다. 테마사 전세계 경보 코드 블랙. 대상자 K-LIM. 등급 제한. 능력 죽은 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산 자의 혼을 끌어당김. 위치 광문. 그리고 세계 테마사 연합은 결단을 내린다. 강림을 퇴마하라. 그날 밤 광문엔 수백 명의 퇴마사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강림은 이미 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광문 안 죽은 자의 이름들이 피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강림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피로 맺은 언약을 해제하고 있었다. 윤서, 널 지우지 않을게. 백령, 널 혼자 보내지 않을게. 그리고 박신부, 당신이 만든 나를 내가 끝낼게. 그 순간 광문 전체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진동, 고지어 피비린내, 그리고 수천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형, 우릴 기억해줘. 그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강림의 귀에 남아있던 유일한 사랑의 소리였다. 그리고 강림은 마침내 흑결을 깨웠다. 그건 괴물이 아니었다. 그건 그 자신이었다. 거울 속의 또 다른 강림. 입을 다물고 웃는 그림자. 그림자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강림은 그 손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지금 세상은 고요했다. 귀신도 테마사도 그 어떤 목소리도 없었다.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강림. 그는 광기의 문을 완전히 연 최초의 존재였고 또한 그 문을 스스로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10화. 테마란 귀신을 쫓는 일이 아니었다. 진짜 테마란 기억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광기의 문이 닫혔다. 세계는 고요해졌다. 악령들은 사라졌고 테마사들은 칼을 거두었다. 하지만 강림은 그 문 안에 남았다. 그 안엔 지금껏 테마해온 모든 존재들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중심엔 하나의 자서전이 남아 있었다. 제목은 테마로. 표지는 검은빛, 속지는 피로 적혀 있었고 내용은 단 한 줄로 시작됐다. 나는 테마사가 아니었다. 강림은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그 안엔 박신부의 글씨가 있었다. 실험일지, 관찰기록, 그리고 마지막엔 기도문이 아닌 유서가 적혀 있었다. 강림아, 내가 널 만들었단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널 테마사로 키운 건 세상이 널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순간 강림의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강림이 나타났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강림에게 책을 건넸다. 마지막 한 장. 그 장을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강림은 책을 받아들고 그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건 강림이 스스로 써야 할 페이지였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이 모든 악령들을 기억하는 존재로 남겠다. 이것이 나의 퇴마록이다. 그 순간 강림의 몸이 빛으로 흩어졌다. 울음도 비명도 없었다. 단지 평화. 그리고 연무동. 그 도시 한가운데 귀신도 인간도 아닌 자를 위한 작은 제단 하나가 세워졌다.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밤이면 가끔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촛불을 켜고 중얼거리곤 했다. 형, 나 이제 안 무서워.